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물리학과의 김기웅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양자과학이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전 처음에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자연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설명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학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 하면은 뉴턴의 물리학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까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포멀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연을 생각할 때 만들어주는 생각의 방법, 그런 어떤 생각의 관점, 그런 건데, 그 고전적으로는 뉴턴이라는 분이 어떤 초기 상태의 물체의 위치랑 속도를 알면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결정학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물리학의 그 뉴토니안 포멀리즘, 그러니까 뉴턴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양자과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뉴턴의 관점을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즘 또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과학, 양자컴퓨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부모님들 중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은 뭐 미국의 IonQ가 뭐 뜬다더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주식을 많이 사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양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마침 요번에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양자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알렌 아스페, 존 크라우저, 안톤 짜일링거, 이 세 분이 그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각자 3분의 1의 배분으로 해갖고 지분으로 전부 측정했는데, 이분들이 하신 업적을 보면은 얽힘 광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벨의 부등식의 위배함을 보여서 양자 정보 과학을 개척했다라는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럼 대체 양자과학에서 이 벨의 부등식이라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지 사실은 양자과학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나온 그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 사실 아시는 분이 보시면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건데요. 이게 솔베이 국제회의라고 해가지고, 솔베이라는 기업가가 그 당시에 가장 난제, 어떤 물리학적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를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토론을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회의를 하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회의는 못 열린 걸로 아는데, 마침 1927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5회 솔베이 국제회의였어요. 그때 이제 이 모임의 주제가 원자와 전자에 관하여 라는 그런 주제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하필 왜 원자와 전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때 회의를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쪽에 보면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가장 가운데 앉으신 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보면 여기 마리 퀴리도 있고 막스 플랑크, 여러 이제 굉장히 왼쪽에 보면 주로 이 당시에 대가였던 분이 계시는데, 오른쪽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그래서 여기 닐 보어라고 해갖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디락이라고 해서 디락 양자역학 관련되신 분이고, 슈레딩거 고양이 많이 아시죠? 그게 슈레딩거 계시고, 이쪽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한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여기는 이제 파울리의 법칙, 파울리, 그리고 물질파를 만드신 드브로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많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여기 한 번에 다 계시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는 전부 다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배 과학자로서 할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 29번의 과학자들 중에서 17분이 노벨상을 탑니다. 굉장한 사진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회의에서 주제 원자와 전자에 대해서 특히 이 주제를 했었던 이유는 닐 보어라고 하는 코펜하겐 출신의 굉장히 그 젊은 과학자가 새로운 원자 모델을 만듭니다. 이 앞에 이제 컴퓨터도 계신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세상이 원래는 쭉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하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연결된 게 아니고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다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닐 보어가 말씀하신 거는 원자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레벨로 띄엄띄엄 돌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양자화되어 있다. 근데 왜 하필 그렇게 도느냐? 그리고 그 각 전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대가들, 기성세대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많이 서로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그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닐 보어들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이 회의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 젊은 닐 보어도 지지 않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치깁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던 그런 회의였고요. 제가 지금 좀 더워가지고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에서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어떤 생각하는 방법, 그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판타레이, 어떤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다 연속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질이 있지 않으면 옆에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학생한테 힘을 미치려면 내가 가서 접촉을 해서 힘을 미쳐야지 멀리서 동작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 국소성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물체는 서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의 한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국소성이 있고요.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측정하든 말든 그 물체는 그대로 거기 있어야지 내가 측정하는 행위가 이 물체의 상황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서양 철학의 관점이었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뉴토니안 포멀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닐 보어라고 하고 그 분들이 같이 그 물리학 연구소를 코펜하겐에 만들어 가지고 하이젠베르크라든지 그런 여러 그 새로운 젊은 과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생각했던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소성이랑 실제성을 완전히 깨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상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상태는 중첩될 수 있고 얽혀 있을 수 있다. 상태가 중첩돼 있다, 얽혀 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이 학생의 상태는 저기 PC방에 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달나라에 가가지고서는 지구를 쳐다볼 수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태들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상태 펑션으로 거의 중첩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이 학생을 지금 보는 순간 다른 달나라에 있는 이 학생의 파동함수, 집에서 롤을 하는 이 학생의 파동함수가 다 붕괴해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학생의 상태만 딱 남습니다. 그게 보면은 지금 이제 측정에 의해서 파동함수가 순간적으로 붕괴를 하면서 퀀텀 점프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실제성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학생이 여기 있으면 내가 보든 말든 이 학생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측정 행위가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없애고 이 사람을 여기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얘기를 하고요. 거긴다나 이 학생이 달에 있을 확률, 이 학생이 저기 뭐 게임을 하고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은 아까 얘기한 그 파동함수라는 것이 제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 보름,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하이젠베르크가 얘기를 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에는 그런 어떤 상태들로 이어있는데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하는데 동시에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위치하고 이 사람의 속도는 같이 측정할 수 없는 양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위치를 보는 한 이 사람의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래서 같이 측정할 수 없는 양을 그러니까 비교환량, 영어로는 뭐 커뮤터블하다, 커뮤터 그런 얘기하는데 좀 복잡한 얘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측정할 때 스핀의 축, x, y, z 3차원 축 중에 어느 것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x축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y축 스핀 방향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얽힘이라고 하는 건 좀 설명하기가 많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상태가 있다고 했죠. 지금 이 학생의 상태랑 옆에 어머님의 상태가 있어요. 두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서 있는데 왼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 다른 상태는 오른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요. 이 두 분의 상태를 춤을 추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존재 이유는 춤을 추는 상태다라는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오른발을 내밀었을 때 춤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서 오른발을 같이 내밀지 않는 한은 동시에 발을 밟게 될 겁니다. 같이 춤을 출 때.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는 상태에 있는 이 두 분의 상태를 보면 학생이 오른발을 내밀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도 오른발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단번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되게 멀리 떨어졌을 때도 항상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의 상태가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봤지만 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고지식하고 진짜 수학적으로 모든 것을 풀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예전 분들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래서 또 첫 보기에도 되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상한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약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난무하게 되니까 나중에 돼서 이거는 사실은 한 1920년대 그때 했었던 얘기인데 1950년대에 대해서야 나와서야 이 하이젠버그란 분이 다른 분들이랑 자기들만이 학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은 코펜하겐 해석이다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이 코펜하겐 해석은 현재까지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어떤 주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양자역학은 이 코펜하겐 해석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던 슈레딩거의 고양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슈레딩거라는 분이 만든 어떤 가상 실험인데요. 이거 또 들었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슈레딩거라는 분도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푸는 되게 중요한 식을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밖에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다. 이 사람도 사실은 양자역학 반대자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그 코펜하겐 학파가 막 얘기하던 것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이 사람이 저쪽으로 퀀텀 점프한 거 네가 본 적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절충안으로 냈던 게 양자적인 현상은 굉장히 작은 원자 수준에서만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컬렉티브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잘 일어나질 않는다, 확률적으로 되게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내가 이런 생각 실험을 하겠다, 너희들이 얘기한 되게 작은 원자적인 단위에서 어떤 핵 붕괴가 일어나는 물질이 있다. 만약 그게 양자적으로 일어났을 때, 확률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측정하는 가이거미터로 핵 붕괴를 측정한 다음에 핵 붕괴가 됐으면은 망치가 움직이게 해서 여기에 있는 독극물을 깨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다가는 고양이를 넣어두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붕괴가 일어나면은 고양이는 죽은 거고 핵붕괴가 안 일어나면은 고양이가 산 건데 이걸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측정할 수 없도록 상자로 가려두게 되면은 다분히 그냥 이놈은 확률적이니까 이놈은 살아있는 고양이의 상태랑 죽어있는 고양이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느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거에서도 분명히 넌 중첩 상태를 만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생각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그렇고 이게 양자역학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그런 예로서 잘 지금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을 까기 위해서 만든 예제였죠. 그래서 그 논란은 계속돼서 1935년에 EPR 파라독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논문을 싣게 됩니다. 이때 EPR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고 하는 세 분의 과학자 이름을 딴 거고요. 그때의 제목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설명을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까기 위해서 했던 논문이고요. 피지컬 리뷰라고 하는 게 지금은 PRL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저널인데요. 그러니까 물리학 쪽에서 가장 탑 저널에 해당하는 그런 잡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은 별로 기여를 안 했고요. 포돌스키가 거의 썼는데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이 이렇지는 않다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저자 네임 중에 아인슈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문을 싣고 원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심사는커녕이고 그냥 그 당일 바로 그냥 실려버립니다. 워낙 아인슈타인 유명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양자역학자들이 주장하는 얽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자체는 되게 불안정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왜 얽힘을 이용하면 불확정성이 깨지는지 그런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국소성의 원리랑 물리적 실체가 다 위배되고 유령과 같은 원거리 활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 있는 이 학생의 상태가 순간적으로 깨져버리고 춤추고 있는 두 모자 간의 어떤 발 위치가 굉장히 멀리서도 결정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 원거리에서의 유령과 같은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어떤 얽힘 같은 거라든지 그런 어떤 그 퀀텀 점프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 확실히 있는 거라고 해서 숨은 변수라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은 숨은 변수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EPR 파라독스 논문이 실린 내용이었고요. 1935년작이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에 관한 얘기로 해서 실험으로 실제 측정하기 되게 힘든 그런 식으로 생각 실험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라요. 1950년대에 돼서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EPR 파라독스의 새로운 버전, 실험으로 해볼 수 있는 버전을 갖다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두 개의 입자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이 붕괴라는 것 때문에 두 개의 입자가 생성되어서 전자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팽이 돌듯이 도는 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제 오른 방향으로 도는 거를 뭐 스핀 업이라고 하고 왼 방향으로 도는 걸 스핀 다운이라고 해갖고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자적으로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사실 없는 공간에서 두 개의 입자가 생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존돼야 되는 양이 있어요. 가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업스핀이 되면 한쪽은 반드시 다운스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빵 해갖고서는 두 입자가 양쪽 방향으로 이제 달려나간다고 했을 때 두 개는 한쪽이 업이면 한쪽은 반드시 다운.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얽혀 있다. 얽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얽혀 있는 두 개의 파티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좀 전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돼서 보면은 이건 그냥 양자역학적인 표시로 우리가 그 업스핀이랑 다운스핀이 항상 하나가 업이면 하나는 다운, 하나가 다운이면 하나는 업 이런 상태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양자역학의 포멀리즘입니다. 이게 포멀리즘 중에 되게 아름답다고 제가 생각하는 포멀리즘인데 영어로 브라켓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괄호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브라,
앞쪽의 괄호를 브라라고 하고 뒤쪽의 괄호를 캣이라고 해갖고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서는 어떤 확률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자릿수는 어떤 뭐 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걸 갖다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측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스핀의 축, 그러니까 X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Y축으로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한쪽으로 날아간 거에 보통 이제 측정자 A를 따서 앨리스라고 하고 이쪽에 측정자 B를 따서 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앨리스가 첫 번째 이 스핀의 Z축의 어떤 스핀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밥은 측정해 볼 필요도 없이 Z 방향의 스핀을 알게 됩니다. 왜죠? 이 두 개는 얽혀 있거든요. Z 방향의 측정이 이쪽에 왔을 때 업이면 얘는 반드시 다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Z 방향, 수직 방향의 어떤 스핀 양을 측정을 하면 밥은 측정해 볼 필요도 없이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측정할 필요가 없어, 얘는. 얘는 그냥 나는 그러면 이제 X 방향, 가로 방향의 스핀만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은 Z 방향도 정확하게 알고 이것도 정확하게 아니까 이 얽힘을 이용해서 원래 너희들 양자역학자들이 그랬잖아. X축이랑 Z축을 동시에 측정하는 건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얽힘을 이용하니까 봐. 둘 다 정확하게 측정했어 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논문인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양쪽 다 측정하냐? 이제 간과한 게 있으니 이걸 갖다 측정하는 순간 사실은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의 상태에선 사실은 그 X축이랑 Y축을 정확하게 측정한 건 아니에요. 그 퀀텀 함수가 이미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앨리스가 측정을 하더라도 엔탱글드 된 포톤, 얽힌 포톤이 동시에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니까 닐 보어는 이제 되게 열이 받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바로 그 해, 아까 그게 5월 논문이었죠. 10월에 논문을 씁니다. 제목이 똑같아요. 이건 뭐 싸우자는 거죠. 그냥 아까 EPR 논문이랑 똑같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갖다가 싣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관점은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게 뭐라고 떠들어 대봐야 계산을 해보면 한 번도 양자역학은 틀린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맞는 답을 갖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계산을 하면 항상 맞는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서는 그냥 닥치고 계산이나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대가가 이렇게 계산이나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산이나 해야죠. 딴 사람들은 뭐 그죠? 힘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 철학적으로 뭐 아인슈타인이 옳으니 뭐라고 아까 뭐였죠? 국소성, 실제성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은 굉장한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딱 생각을 갖다 막아버린 거죠, 이 사람 한마디가.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문명이 암흑기를 맞이한 건 아닙니다. 닥치고 계산한 덕분에 현재 문명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계산한 덕분에 만들어냈던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지금 핸드폰 보면 그 안에 다 뭘로 돼 있죠? 반도체로 돼 있죠.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고 신도 갖지 못한 빛이라고 하는 레이저, 신도 레이저는 못 만듭니다. 그런 레이저도 만들어서 현대광학,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레이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초전도 현상, 그 초유체, 보즈-아인슈타인 응축 같은 어떤 집단적인 양자 현상들도 일어남으로써 현대 과학을 눈부시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건 철학만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가치가 없느냐? 현재는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얽혀 있는 게 있을 때 뭔가 숨은 베리어블, 그러니까 어떤 숨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원래부터 하나가 흰색이 있으면 하나 까만색이 돼 있는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흰색을 꺼내는 순간 아, 밥은 까만색이구나라는 게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두 개가 합쳐져 있다가 얘가 앨리스가 이걸 봐서 흰색이 되는 순간 이거는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서는 얽혀있는 요거는 그냥 까만색이 딱 돼버립니다. 이렇게
철학은 다르지만 실제 결과가 지금 차이가 있나요? 흰색 봤으면 전부 다 검은색. 현상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철학적 논의가 전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꿋꿋하게 양자역학의 암흑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분이 벨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요. 굉장히 원초적인 그냥 확률식인데 확률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되게 아무 가정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수문 변수 이론이 맞는 거고 틀리면은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 딱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분도 사실은 EPR 패러독스가 맞다라는 것을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결과가 실험을 해봤더니 양자역학이 맞는 걸로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것을 구분을 하면 뭐가 적으냐? 이렇습니다. 현상은 차이가 없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지동설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이제 그 뭐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각각 다 돈다는 건데요. 천동설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천동설로 전부 예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되게 좀 복잡한 계산을 하긴 했지만 뭐 지구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어떻게 돌고 그런 거 전부 다 계산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들고 나오니까 뭐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바른 컨셉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런 행성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외계의 행성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지구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식의 확장이나 설명할 수 있는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헨리 스트랩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과학자가 이 벨의 부등식의 발견은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발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고전적인 물리학의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논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벨상은 세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있던 벨의 노벨상, 벨이 받았어야 되는 노벨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못 받으셨죠. 왜 그렇죠? 노벨상은 살아있는 분한테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분의 얘기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세컨드 퀀텀 레볼루션을 이끌었다. 제2차 양자혁명을 이끄는 얘기였다라고 하십니다. 1차 양자혁명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원자 레벨 같은 걸 써서 했던 반도체라든지 레이저 같은 거 만든 게 어쨌든 양자를 써서 한 건데 2차 양자혁명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중첩과 얽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상적으로 보면 저게 이상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새로운 양자현상으로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2차 양자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벨의 부등식을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이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벨의 부등식의 논문은 그렇습니다. 그 벨이 쓴 논문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EPR 패러독스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이었고요.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와요. 이쪽에 보면은 뭐 아까 이거 A,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측정하려는 선택하는 축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 축이랑 뭐 B는 뭐 수직축, 수평축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그거는 안 되고 이렇게 또 얽힘에 되어 있는 거 서로 이제 한쪽은 알리스가 측정하고 한쪽은 바비 측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람다라고 하는 거는 수문 변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떠한 수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문 변수가 어떤 형태로 식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고 어쨌든 앨리스는 바비 측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 B축을 측정한 거랑 C축 측정한 거, A축 측정한 거랑 B축 측정한 거, A축 측정과 C축 측정한 거의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등식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연은 별로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는 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자연은 내가 불편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라독스를 깨버리는 진짜 어떤 가정도 없는 식이 필요했고 그걸 만든 식이 벨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실험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진짜
이쪽이 큰지 저쪽이 큰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은 수문 변수가 맞는 건데 수문 변수를 기존으로 해서 만든 식이니까. 근데 깨진다고 하게 되면은 뭔가 실제성이 깨졌거나 국소성이 깨졌거나 그래서 그런 양자역학이 맞는다라고 하는 식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밸브 등식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네요. 이거 원래 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이거 노벨상 해설 강연 같은 거 할 때 썼던 제 PPT인데 초등학생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근데 예, 잘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유진 위그너라는 분이 뭐 쌍둥이 가지고 예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전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만든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두 마리의 고양이, 쌍둥이 고양이가 있는데요. 두 개의 고양이 중에 어떤 아까 교환할 수 없는 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고양이의 특성, 그러니까 키가 크냐 작냐, 아니면 눈이 파란 눈이냐 노란 눈이냐, 아니면 털빛이 흰색이냐 잿빛이냐라는 세 가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 키랑 눈의 색깔이랑 뭐죠? 털 색깔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양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예를 들어 키가 크고 블루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키가 크고 블루 아이의 흰 털, 키가 크고 블루 아이의 회색 털을 합한 게 이놈의 그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키가 크고 흰색 털만 갖고 있는 거랑 눈이 블루고 그레이 털을 갖고 있는 거,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를 뺀 겁니다. 그거보다는 작은 걸 겁니다. 그 수보다는 이게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키를 본 거랑 눈의 색깔을 본 거는 키를 본 거랑 털의 색깔을 본 거, 그리고 눈의 색깔을 본 거랑 털의 색깔을 본 거, 그러니까 두 축이 전부 다 이제 퍼뮤테이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두 축의 짝이 서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서로 다른 짝 중에서 이런 부등식 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베리 부등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이거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다른 것들을 갖다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지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데요. 이런 걸 써가지고 약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앞에 거를 예를 들어 여기 키, 눈, 털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A, B, C 축 세 가지를 갖다가 본다고 했을 때 각각의 이제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키 크고 블루 아이의 흰색 털, 키 작고 옐로우 아이의 그레이 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의 양쪽 그 고양이 쌍둥이가 이렇게 가질 확률들을 갖다 봤을 때 키가 크고 얘가 키가 크고 두 번째 고양이, 첫 번째 고양이가 키가 크고 두 번째 고양이가 이게 뭐죠? 이제 눈이라고 생각하면 블루 아이를 갖는 확률은 그래서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인 확률. 그러니까 요거랑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인 확률. P3이랑 P4의 확률을 합한 거네요. 두 개를 갖다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C, 지금 이 축을 갖다 점점 바꾼다고 그랬죠. A, B. AC, CB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확률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P2랑 P4를 갖다 더한 거고 이건 P3랑 P7을 구한 건데 요거에 이제 부등식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요. 요거는 P3랑 P4를 더한 건데 요거랑 요거 아래 두 개는 P2, P4, P3, P7을 다 더한 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확률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건 더 많은 조건을 포함하게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당연한 게 맞으면은 그 수문 변수 이론이 맞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적 계산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디락의 브라켓 이론을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회전시키는 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수준이 있는 거라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상태 둘 다 이제 이런 상태일 때 앞에 있는 놈이랑 뒤에 있는 거는 얽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두 개의 제곱한 게 확률 분포라고 하는 어떤 막스 보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베리 부등식의 앞부분이 실제로 뒷부분보다 작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걸 C축을 45도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건 0.5가 나오는데 뒤에 거는 0.14가 돼서 합해봐야 0.3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벨 부등식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세 분의 물리학자들이 밝혀주게 된대요. 그 존 클라우저라고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 대통령이 요즘 양자역학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갖고 양자과학에 큰 행사를 갖다가 과기부에서 했었었는데 존 클라우저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자기 있던 일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벨을 찾아가가지고 벨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론을 실험으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험을 갖다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벨 부등식에서 1 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당시에 있는 광 측정기의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나오는 포톤을, 그러니까 광자를 다 놓쳐요. 그러니까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 때문에. 실험에서 디텍터 자체가 제대로 된 포톤을 갖다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갖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벨 선생님의 실험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 동료들이 모여갖고 클라우저, 혼, 시모니, 홀트 4명의 이름을 짜서 CHSH라고 하는 새로운 부등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저 광 측정기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이 벨의 부등식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에는 알랭 아스페라고 아까 그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죠. 그분도 이제 와가지고 벨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실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습니다. 자네 테뉴어는 있는가? 왜냐하면 아까 그 벨 부등식이 나왔던 논문집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원래 그 논문집 이름이 피직스 물리학을 서로 다른 나라의 이름 3개로 만든 그런 저널이었는데요. 그 저널의 창간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창간호에 실렸다는 얘기는 창간호는 보통 논문을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어주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논문을 실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못 실었어요. 못 실었고 마침 또 그 저널은 1년 후에 폐간이 됩니다. 별로 유명한 저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홀대받던 저널에 실렸던 이론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후배를 걱정을 한 거죠. 뭐 이런 실험하는 건 좋아. 근데 실험해봐야 이 실험 결과 따위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 거고 닥치고 계산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네 일을 봐주겠느냐 해갖고 걱정이 되니까 넌 좀 안정된 직장에 있는 물리학자냐고 물어보고 안 그러면은 사실은 물리학 교수도 그렇지만 거저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인정 못 받으면은 또 직장도 잃을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이걸 오랫동안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일이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쩌죠? 어쨌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고 해갖고 지금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거는 이 루프홀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네 실험은 이것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잘못됐어 무효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루프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쪽 앨리스가 측정을 할 때 밥의 측정 축을 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누군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귀신이 얘를 갖다가 알려줘서 이제 도청꾼이 알려줬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실험 무효야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제 빛의 속도로 빨라봐야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양쪽으로 가는 게. 근데 그 사이에 축을 돌려버립니다. 이걸 갖다 계속 축을 돌리면서 실험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빛의 속도로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돌아간 축의 정보를 얘가 얻기 전에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런 어떤 불가한 가능성들 같은 걸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얽힘 광원은 칼슘 원자에서
이게 아까 그 에너지 레벨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어 모델에서.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떨어지면서 하나의 빛이 생성되고 두 개의 빛이 생성되고 그래 두 개가 얽혀 있는 두 빛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페가 실험을 해서 이분도 이게 1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에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에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또 엄청나게 첨단 기술이었던 레이저를 써가지고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갖다 놓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거의 맞았다라고 하는 게 수문 변수 이론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단 기정사실화 됐었고, 안톤 짜일링거는 약간 좀 뒷세대의 분이신데 세 번째 수상자요. 그분은 얽힌 거를 다시 얽혀주는 그런 기술을 얽힘을 푼 다음에 그걸 다시 얽혀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걸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여기 있는 상태를 갖다 저기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읽는 순간 붕괴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양자 보안에서 도청을 못하는 그런 기전을 쓰게 됩니다. 양자 통신에서 도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 얽힘 양자를 보냈는데 그걸 도중에 도청자가 와서 딱 봐요. 보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상태 자체가 붕괴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안 봤으면은 최종 결과는 베리 부등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리 부등식이 위배돼야 되죠. 위배돼야 되는데 누가 도청을 한 순간 그게 붕괴가 되면서 그냥 일반적인 확률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베리 부등식이 맞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얘가 누가 도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청이 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죠? 도청이 된 상태라면 그 데이터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다시 보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양자 통신 보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하면은 양자 상태를 읽어가지고 보내면은 이미 그 양자 상태를 깨버린 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그대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여기 복제하고 이 상태를 여기 복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태를 복제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만드신 분이 이 퀀텀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 상태가 저기로 그대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양자 상태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자 중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벨 부등식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 드렸고, 지금 현재는 실제로 어떤 양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퀀텀 컴퓨터.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양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에 동시에 오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번 연산을 했는데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연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득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쇼어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암호 체계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학교 때 소인수 분해는 다 배울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곱해서 소인수를 곱해서 수를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들어진 수로 소인수를 따로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를 돌리게 되면 그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안에 쓰이는 그 은행 계좌라든지 거기에 쓰는 암호화 상태 같은 것들, 통신 암호 같은 게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이제 양자 통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불가능한 그런 통신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기는 양자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극한까지 감도로 측정을 하게 돼가지고서는 그걸로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감도의 센서를 만들게 되면은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현미경이 그렇잖아요. 현미경이 없을 때 우리가 세포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현미경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그 눈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포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인류는 병으로부터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게 됐죠. 그런 것처럼 정밀한 센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정밀 측정, 컴퓨터랑 통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하고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게 영의 이중순리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길이 같은 걸 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빛을 봐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죠. 어떤 여기서 나오는 빛을 보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빛을 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되면 슬슬 노안이 저처럼 오게 돼서 하면 자 같은 걸로 길이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흐릿흐릿하죠. 이게 얼마든지 오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가 보통 한 밀리미터로 돼 있으니까 밀리미터 정도 오차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입자로 하나씩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빛이 가장 포톤이 많이 닿는 부분, 광자가 가장 많이 닿는 부분 밝고 천천히 옆으로 어두워져 갖고 중심이 어딘지 잘 모르게 돼서 그 정도의 오차를 갖게 되는데, 얘가 우리가 여기서 광자가 하나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걸 갖다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른다는 거 우리가 측정을 안 한 거예요. 측정을 안 하면은 얘는 파동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입자라고 하지만 파동성 특성을 갖게 되고, 파동의 특징은 뭐죠? 서로 간섭을 합니다. 서로 파동이 센 부분이 간섭하면 크게 나오고 서로 센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간섭을 하면 상쇄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측정을 안 하게 되면 광자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요거랑 요거 사이의 간격은 거의 빛의 파장,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습니다. 아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1mm 정도밖에 못 닿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뭐 10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로 가까운 그렇게 정밀한 그런 장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거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런 간섭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는 것 중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초전도 양자 간섭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뭐 많이 보셨던데요.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 스퀴드가 오징어였죠. 스퀴드. 그래서 사실 스퀴드라는 단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드라마가 뜬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스퀴드라는 걸 알아줘서 저는 되게 고마운데, 제가 스퀴드를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자기장 센서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리 같은 거는 내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기판에 반도체 만들듯이 만들고요. 그런 걸로 뭐 우주에 있는 암흑물체를 검출을 한다든가, 양자 컴퓨터나 양자 정보에 쓴다든가, 방사선 정밀 분석을 하는데 쓴다든가, 어쨌든 어떤 연구가 첨단인지 인류인지 삼류인지를 알려면은 그 실험에 스퀴드가 들어가면 인류고 아니면 삼류라고 보면 됩니다. 첨단 과학에는 전부 스퀴드가 들어가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밀한 자기장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뇌세포가 그러니까 흥분되고 거기서 신경 전류가 흐릅니다. 모든 흐르는 전류 주변엔 자기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또 자기장이 좋은 거는 이 공기든 저기 두개골이든 머리카락이든 투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은 모든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준 내 머릿속에 어떤 신경 신호가 두개골 밖으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요. 이걸 정밀한 자기장 센서가 있어서 측정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뇌 질환을 알 수도 있겠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실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심장도 사실은 심근 전류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거가 되면은 심장의 표면에 그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제대로 신경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그런 걸 봄으로써 잠깐 측정하고, 옷 위로 측정해도 돼요. 자기장은 다 옷 위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측정해도 사실 이 대퇴동맥을 뚫고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장치랑 거의 99% 같은 결과를 낼 정도로 정밀한 자기장 센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MRI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MRI 가면 거대한 통속에 들어가는데 그 통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우리가 정밀한 센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기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구 자기장에서도 그거는 자기장을 몸을 자화시켜서 큰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가해주는 건데, 거꾸로 스퀴드 센서를 쓰게 되면은 낮은 자기장에서 MRI를 찍을 수도 있고, 낮은 자기장에서 MRI를 찍으면 되게 좋은 게 큰 자기장에서는 이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전부 같은 값을 가져요.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게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은 조영제 주사를 맞지 않는 한 암을 갖다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낮은 자기장에서는 암이랑 정상세포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입니다. 그런 주영제 주사를 안 맞더라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한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그 전기 신호, 신경 신호를 갖다가 측정하는 걸 MEG, 매그네토 엔세팔로그라피, 뇌 자도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뭐 원리 같은 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생체나 의료, 의학 쪽에도 이런 신호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뇌 신호를 측정을 해봤더니 좋은 것들이 이제 온도에 관계된 뇌의 활동을 갖다가 본다고 했을 때 뇌파를 측정한 거, 머리에 전극을 붙여서 측정한 걸 뇌파라고, 뇌전도라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뇌의 S1 부분만 이제 흥분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즘 얘기하는 fMRI라는 신호를 해서 봤더니 S1이랑 S2 두 군데서 다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어느 쪽이 맞느냐. 근데 이 뇌자도라는 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양쪽에서 나오는 게 맞더라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뇌전도에서는 안 보였느냐? 뇌전도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방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뇌신경 신호는 민감하고 다른 부분에 둔감한 게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신호가 둔감한 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장을 통해 뇌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므로써 어떤 뇌의 지도를 그리는 것도 새롭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여러분 이모티콘 많이 쓰죠? 사람이 이제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감정을 갖다가 이제 그 느끼는 그런 뇌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회로라서요. 순식간에 보죠. 이 사람 딱 봤을 때 아 슬프구나, 이 사람 졸립구나, 이 사람 화가 났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fMRI 같은 건 되게 느려가지고 그걸 못 보게 됩니다. 근데 뇌자도 같은 건 잘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보낼 때 이모티콘에서부터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뇌의 어떤 고차 인지작용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사진을 보고 하는 거나 이모티콘을 보고서는 감정을 느끼는 거나 같은 뇌의 회로를 따르더라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제 뇌 기능이 그러니까 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한 사람의 뇌를 읽는 연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복수의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인지하느냐. 그걸 우리가 사회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뇌자도를 하나는 세브란스에 하나는 대전에 놓고서는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는 뇌의 활동을 읽어가지고 어떤 그런 복수의 뇌 기능의 협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 간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에 어떤 너무 과도한 익사이테이션 때문에 사람이 이제 마비가 오기도 하고 경련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20%에서 30%의 환자들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간질파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갖다가 잘 찾아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잘라내는데 이건 순전히 기능적으로 얘가 익사이테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엑스레이나 MRI 찍어봐야 보이질 않아요. 순전히 어떤 뇌의 기능을 봐야 될 때 그때 이제 뇌자도가 굉장히 유용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스퀴드로 이용한 여러 가지 뇌 기능에 대한 게 집중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요즘 새로운 양자 센서로서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자력계라고 해서 원자 하나가 자기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뭘로 보이세요?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정밀한 양자 자기장 센서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정밀하게 크리스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되게 양자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어서 주변에 있는 자기장을 빛으로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 레이저를 써줘 가지고서는 빨간 형광을 측정함으로써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어서요. 원자자력계나 다이아몬드 양자자기 센서 같은 것들이 새로운 양자자기 센서로 많이 되고요. 정말 마지막 토픽으로 보게 되면 뇌과학 연구가 있는데요. 처음에 렌트겐의 엑스레이를 개발한 다음에 어떤 뇌의 해부학적인 영역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을 보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뇌자도라든지 fMRI, PET 같은 걸로 뇌의 기능이 손가락이 어디고 발 움직이는 데는 어디고 그런 걸 갖다가 전부 그려줄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어떻게 연결돼서 더 고차의 인지 과정을 보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디퓨전 텐서 이미지라고 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뇌과학자들이 관심사는
해부학적인 거 말고 실제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실제 지금 뇌과학에서 많이 그 연구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뇌 기능 연결성입니다. 뇌의 서로 다른 분야가 어떻게 연결해서 협업을 하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까지 없었는데 제가 생체자기 공명이라는 말을 처음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외부의 자기장을 굉장히 낮춰주게 되면은 MRI를 하는 거는 사실 MRI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수분 속에 수소 원자핵의 자기 공명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자기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1테슬라는 자기장이 단위인데요. 1테슬라당 42MHz로 되어 있습니다. 42MHz라고 하면은 보통 RF라고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셨잖아요. 89.1MHz KBS JFM 그때 89.1MHz 수십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게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실제로 이 핵자기 공명에 쓰이는 요 밖에서 MRI에서 걸어주는 게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를 갖다 걸어주게 되고요. 요즘 3테슬라 장치가 많이 나오는데 3테슬라 장치는 대충 한 120메가헤르츠 정도를 밖에서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부의 자기장을 굉장히 낮춰줘서 100만 분의 1로 낮춰준다. 그러면 메가헤르츠의 100만 분의 1, 메가가 100만이니까 그냥 헤르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예를 들어 뭐 100만 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명하는 주파수가 그냥 42Hz가 됩니다. 42Hz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뇌에는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같은 게 있다고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마파라는 게 한 40Hz 정도 되고요. 그게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을 통신하는 그런 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이 통신하는 파가 머릿속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게 신경전류니까 자기장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떠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외부 자기장이 100만 분의 1 테슬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되면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 뇌파가 직접 내 머릿속에 있는 수소 원자를 공명을 시켜서 그걸 갖다가 이미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뭐죠? 이 생각의 흐름이 움직이는 뇌파의 위치를 그대로 MRI 찍듯이 이미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실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구자기장이 50마이크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려면 지구자기장을 다 가려버려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자기장을 다 가리는 자기차 패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퀴드 MRI를 하는 그 그룹들은 독일이랑 미국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테슬라에서 MRI를 하는 그룹은 저희 그룹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좀 전에 말씀드린 생체자기 공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서는 이걸 써서 이제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 뇌 기능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뇌 영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렌트겐이랑 이쪽 영상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4-5개가 나왔고 금정이 얘기했었던 핵자기 공명 분야에서 52년 블락 퍼셀에서부터 한 5개 이상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한 제가 생체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뇌기능 영상에 관한 거고요. 지금 유명한 그 어떤 오가와라고 일본 과학자가 fMRI를 만들어서 많이 어떤 뇌 영상 기법, 뇌 기능을 영상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우리나라 조장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PET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개발한 생체자기 공명이 잘 된다면 저도 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제가 뭐 그런 것들인데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대덕특구에서 찾는다 뭐 이런 그냥 여러분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미래의 노벨상의 꿈을 앞에 노벨상으로 시작했으니까 노벨상으로 끝날 같아서 조금 창피하지만 이런 거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연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양자적인 철학이라는 게 고전적인 철학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실제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인 어떤 양자 센서에서 그 뇌과학까지 확장돼서 될 수 있는 기술이구나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